와, 이건 진짜 멋있네. 이거 한국의 사이버 트럭이야. 테슬라보다 훨씬 멋있네. 엄청 튼튼하게 생겼잖아요. 테슬라 사이버 트럭하고 서로 맞부딪히면 네, 안녕하세요. 오카 김한영입니다. 기아가 내놓는 신형 픽업 트럭 타스만 코드명 TK가 올해 공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서 벌써 포착이 되고 있어요. 원래는 호주, 북미에서만 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들 했었는데, 그런데 국내에 판매하기로 하면서 트럭 애호가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죠. 물론 트럭 아무 관심 없던 사람들도 이 차를 보게 되면 이건 무조건 사야지 라고 얘기하는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차라고 합니다. 일단 가솔린 모델 당연히 나올 거고요. 디젤 모델은 잘 모른다고 해요. 향후에는 전기차가 추가된다고 해서 이게 또 대박이라고 합니다. 전기 픽업 트럭 국고 보조금 1,100만원, 지자체 보조금 7,800만원에서 거의 2,000만원이거든요. 보조금만 2,000만원이야. 아니 세상에, 우리가 정부에다 세금을 내기만 냈지. 근데 정부 돈을 2천만 원을 내가 받아와? 돈 버는 차네?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전기차, 가솔린차 이렇게 있으면 가격차가 한 2천만 원이 채 안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2천만 원 받으면 이거는 전기차가 가솔린차보다 더 저렴해지는 거예요. 게다가 이거 화물차니까 회사에서는 부가세도 다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 더 싼 거야. 기름값이라든지 전기료라든지 비용 처리를 끝까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전기차는 세금 연간 13만 원만 내면 됩니다.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연간 자동차세가 28,000원씩. 야, 이건 너무 싸죠. 소나타 연간 자동차세가 한 40몇만 원, 50만 원 가까이 내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너무 싸죠. 우리나라 정책하고 딱 맞는 차가 될 수 있는데, 한국의 사이버 트럭,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이 타스만 어떤 차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해외에서 포착된 사진 보시면요, 포드 레인저, 그냥 레인저도 아니네요. 지금 랩터하고 비교 시승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랩터하고 비교할 만큼 고성능 그리고 오프로드 성능을 갖춘 차다라는 얘기겠죠. 사이즈는 우리나라에서 팔고 있는 KGM 렉스턴 스포츠 그리고 쉐보레 콜로라도 뭐 이런 식의 중형 픽업 트럭 같은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쉐보레 시에라 드날리 같은 풀사이즈 픽업 트럭은 아니죠. F150보다 작은 차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주차하기도 힘들지, 어디 통로 지나가기도 힘들지, 운전도 어렵지, 어지간하면 요 사이즈가 딱이다 라고 생각되는 그 사이즈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이 놀랍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던 것들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 전에 봤던 그 모하비 닮은 그 차는 뭐냐? 그건 테스트용 뮬이었습니다. 뮬이 뭔지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노새를 영어로 뮬이라고 합니다. 그럼 노새는 뭐냐? 말하고 당나귀가 말이 암컷이고 노새가 여기 이렇게 그렇게 해서 새끼를 낳으면 노새가 됩니다. 거꾸로도 있어요. 당나귀한테 말이 깊이 들어가지 말죠. 어쨌든 이 노새는 DNA 문제상 후손을 낳을 수 없기 때문에 노새는 종이라고 말하질 않아요. 종이라고 구분되려면 자기가 후손을 계속 낳을 수 있어야만 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호랑이 사자가 섞이는 경우도 라이거 있지만 라이거도 후손을 낳을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종으로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동차에서 노새라고 하냐? 왜냐면 차체 외관은 딴 차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알맹이는 새로 만든 차에서 가져온 거지. 그러니까 서로 같지 않은 두 차를 믹스시켜서 하나로 합친 거, 그런 것을 뮬이라고 하는데, 테스트카가 계속 개발돼서 결국에 자기의 후손이 도로를 다니잖아. 그렇게 되는 건데, 이 뮬 같은 경우는 자기를 닮은 후손을 낳지 못하잖아. 그냥 그대로 버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들을 뮬이라고 불러요. 노새처럼 후손이 없는 존재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그래서 타스만을 보면요, 실제로는 이런 느낌입니다. 전면부는 모하비보다 훨씬 더 멋진 느낌이 들죠. 일단 모하비보다 훨씬 더 높은 느낌이에요. 왜 그렇게 높겠어요? 어쩔 수 없이 이 프레임 바디, 바닥에 프레임이 들어가고 그 위에 바디를 얹기 때문에 높은 건데, 그 모하비보다도 더 높습니다. 야, 이게 운전석에서 보닛이 이렇게 높으면 이거 아래쪽이 잘 보일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에 이거 괜찮나? 살짝 걱정도 됩니다만, 어쨌든 픽업 트럭이니까 이 정도의 존재감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높은 후드를 갖고 있는 것 같네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아주 빵빵한 느낌이 들고요, 아주 독특한 느낌이 드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미래의 자동차를 가져온 것 같은 느낌이 물씬 납니다. 저는 일단 위장막이 살짝 드러나 있는 이 외관만 봐도 완전 호감입니다.
헤드램프 보면 세로형 헤드램프로 굉장히 멋진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미래적인 느낌이 팍팍 듭니다. 최근 기아에서 나온 차들 보면 대부분이 세로형 램프를 강조하고 있는데 세로형의 끝을 보여주는 차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패밀리룩이다 라는 느낌은 지금 봤을 때는 느껴지진 않는데 최종적으로 나와봐야 알겠죠. 어쨌든 나는 트럭이다, 나는 강인한 자동차다 라는 느낌을 확실히 갖고 있는 차입니다. 지금 뚫려있는 위장막 사이로 보면요, 앞쪽에 그릴이 꽝꽝꽝꽝 이렇게 박혀 있는데 무슨 기둥 같아요. 건설 장비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거를 일반 승용차로 만들었다고? 야, 대단하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냥 픽업 트럭이 아니라 진짜 상남자의 픽업 트럭, 그런 느낌으로 만들었네요. 휠하우스 부분은 바디 컬러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클래딩이 떡하니 따로 붙어 있어요. 이게 무슨 컨셉트 카도 아니고 이게 무슨 디자인인가. 이런 디자인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완전히 새로운 느낌의 디자인입니다. 보통의 클래딩이라는 건 어떻게 생겼습니까? 차의 아래쪽에 있어서 자동차가 이렇게 굴러가다 보면 돌이 튀거나 나뭇가지가 스칠 때 페인트가 까지지 않도록 하는 게 클래딩의 역할입니다. 근데 지금 봤을 땐 클래딩이 위에 있고 아래쪽에는 클래딩이 없어. 이러면 이게 무슨 기능인가. 스크래치가 날 수도 없는 위치에 굳이 왜 클래딩을 놨나. 그거 참 희한하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이 클래딩의 역할은 실제 기능적이기보다는 나 오프로드 제대로 가는 차야 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요소로 보여져요. 그래서 클래딩이 굉장히 높은 부분에 있으니까 차가 더 높아 보이기도 하고 더 존재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휠하우스 부분을 보면요, 휠하우스 안쪽에 공간이 이만큼 잡히고 있는데 여기 공간이 이렇게 많으니까 오프로드를 정말 제대로 탈 수 있는 자동차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은 아직 테스트 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거고 최종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아마 휠하우스를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더 있어 보이네요. 그럼에도 차체를 보면 전체적으로 아주 높다, 정말 높은 차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짐칸의 크기를 보면 짐칸도 아주 깁니다. 이렇게 길면 경쟁 모델들 중에서 가장 큰 짐칸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짐칸의 무게를 얼마 실을 수 있느냐,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1톤까지 실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포터, 봉고 이 트럭들이 1톤 트럭이거든요. 얘랑 똑같이 실른다고? 야, 사실이라긴 너무 좋은데? 포터, 봉고의 설 자리를 위협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가격 차이가 이 차 하나면 포터, 봉고 세대값 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 대의 값은 넘을 것 같아. 포터, 봉고는 정말로 짐을 위해서 그냥 짐에다 몰빵한 자동차, 이렇게 만들어진 차라면 이 차는 스타일도 좋고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도 보여주고 그리고 사륜구동도 있고 폼나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차가 되죠. 실제로 이 차가 견인할 수 있는 견인 능력도 3.5톤이라고 하는데 캠핑카를 끌 수 있는 거거든요. 에어스트림을 끌 수 있을 텐데, 야, 멋진데? 멋진데? 이렇게 큰 짐을 실을 수 있고 이렇게 많은 짐을 끌 수 있다라는 게 지금 핵심적인 요소로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강인한 느낌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클래딩 부분이 앞쪽 뒤쪽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휠도 굉장히 강하게 딱 인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네요. 저희가 본 사진 중에는 두 가지의 다른 휠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휠 사이즈가 굉장히 작고 편평비가 70은 돼 보이는 이런 큰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트럭 타이어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네요. 휠이 이렇게 작으면 이거 어디다 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픽업 트럭의 휠은 원래 좀 작습니다. 오프로드를 달려야 되는 차들은 이렇게 작은 게 정석이에요. 공기가 많아야지 오프로드를 잘 달릴 수 있고 타이어가 이렇게 신축성 있게 움직여줘야 그립력이 높아지고 이런 험로에서도 문제없이 잘 달릴 수 있게 되죠. 이게 너무 얇고 빵빵하면 터질 수도 있고 오히려 그립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보통 이제 오프로드 하시는 분들, 뭐 사막 달리시는 분들, 빙하 위를 달리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공기를 빼서 타이어가 축 처지게 만들어서 이렇게 주행을 합니다. 극단적으로 공기를 빼야 되는 경우는 보통 비드락이라고 해서 타이어에 공기를 뺐을 때도 타이어가 분리되지 않도록 이 바깥쪽에 락을 하나 더 붙이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생긴 거예요. 나사를 여기다 다 박는 거지. 이렇게 해줘야 오프로드를 제대로 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타이어를 쓰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 너무 많이 하네. 그리고 또 이 휠을 보면요, 다이아몬드 커팅이라고 해서 표면을 이렇게 매끈하게 가공을 하는데 반짝반짝하고 하얗죠. 이렇게 반짝거리는 거 보통 어지간한 승용차에 사용되는 휠의 디자인입니다. 도심형이란 느낌이 확 들죠. 이게 오프로드를 가기에는 스크래치 날까봐 걱정되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도심형인데 이 차는 오프로드용으로도 사용되고 도심형으로도 사용됐으면 좋겠다는
하는 그런 의지가 살짝 비춰져 보이네요. 아마 우리나라에 나올 때는 이런 식의 다이아몬드 커팅을 더 중시할 것 같고, 호주로 나갈 때는 오프로드를 더 중시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나갈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 커팅이 된 이 휠은 지금 18인치 휠이고 편평비가 60 시리즈를 사용하고 있네요. 이 정도라면은 온로드용으로도 부담 없는 그런 디자인으로 보여집니다. 디자인도 굉장히 각이 져 있고, 그리고 휠 너트 같은 경우는 보통 승용차 같은 경우는 5개의 너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6개의 너트를 사용하고 있네요. 더 오프로드를 잘 달릴 수 있는 자동차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 같죠. 모하비 같은 자동차들도 이렇게 6개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 후면부를 한번 보도록 하죠. 후면부는 지금 완전히 위장막으로 가려져 있어서 제대로 볼 수가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죠. 앞쪽에 일단 세로 램프를 썼잖아. 뒤쪽도 당연히 세로 램프를 쓸 겁니다. 램프가 세로로 있지 않으면 이쪽에 전원을 넣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뒤쪽 테일 램프는 세로형을 많이 쓰게 되죠. 자, 그래서 픽업 트럭 후면 디자인은 대충 다 비슷합니다. 얘는 이렇게 생기고 얘도 이렇게 생기고, 손잡이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어. 잘 보면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발을 넣을 수 있는 홈을 파놓고 있는데요. 밟고서 올라가면 되는데 포드 F150처럼 뒤쪽에 트렁크 게이트를 이렇게 내려서 거기 발판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그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뒷유리에 지금 쪽창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되는데 쉐보레 콜로라도라든지 포드 레인저라든지 이런 차들 보면 미국 트럭들은 뒤에 다 쪽창이 있거든요. 왜 쪽창이 있느냐? 도기 윈도우라고 해서 대형견을 실는 경우 뒤쪽에 타고 있으면 고개를 넣어서 주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얘기는 못하겠지? 먹이를 준다거나 재롱을 떤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서로 연결성을 갖는 그런 창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 윈도우가 있으면 개가 없더라도 실내에서 뒤로 던져 놔야 되는 것들, 그런 거 슉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런 것도 좋고요. 그리고 환기하는데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트럭 같은 경우는 실내가 젖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냄새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당연히 열리는 게 좋죠. 바람이 불 때 만약에 이 윈도우가 없으면 안쪽이 뻑뻑뻑뻑 이런 헬기 뜨는 소리가 나서 기청이 막 떨어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뒤쪽에 구멍이 하나 있어주면 실내를 막 괴롭히는 그런 소리가 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운전석 윈도우가 흔들리는 일도 없어지겠죠. 그리고 긴 물건 넣는 경우에 따라서는 요거 통과해야 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활용할 수 있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지금 이 차의 실내에는 아직 제대로 공개되진 않았지만 창문 테두리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두리를 보면 뒤쪽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약간 독특하긴 하고 굉장히 강인하고 뭔가 속도감이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으로 한 것 같아요. 뒷좌석에 앉았을 때 그렇게 뭐 개방감이 대단히 좋을 것 같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뒷문의 사이즈를 보면 앞문에 비해서 훨씬 작습니다. 트럭인 걸 감안하면 그럴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앞좌석이 메인이고 뒷좌석은 좀 좁고 약간 좀 등받이가 곧게 서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더블캡과 싱글캡 거기에 2인승 6인승 뭐 이렇게 나올 것 같다 이런 소문도 있던데,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여러가지 고민들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어떤 게 더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겠지. 설마 그걸 다 내놓을까? 다 내놓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저는 벤치 시트라면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문은 소문일 뿐이니까 최종적인 결과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죠. 이 차의 성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쩌면 뒷부분 트럭 베드일지 모르겠습니다. 트럭 베드 자체가 얼마나 퀄리티가 높으냐, 얼마나 포터나 봉고처럼 생기지 않았냐, 이런 게 가장 중요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뒷부분에 덮개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테슬라 사이버 트럭을 타보니까 여기 뒤쪽에 있는 이 덮개가 굉장히 멋있어요. 전동으로 이렇게 순정으로 가장 기본 모델부터 들어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사이버 트럭을 대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자동차예요. 그래서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뛰어도 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런 것들 이번 타스만에도 잘 적용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덮개가 만약에 없을 때는 정말 짐차같이 잘못 보일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덮개가 없는 경우에는 여기다 짐을 실었을 때 어딜 갈 수가 없어. 휴게소에서 잠깐 차 세워놓고 어딜 가면 그게 그렇게 불안하다 그래갖고 무조건 덮개를 사다가 거기다 얹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그냥 제조사가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대한민국은 뭐 훔쳐가진 않는데 자꾸만 누가 거기다 뭘 버려. 어디 갔다 오면 거기 막 깡통하고 쓰레기하고 막 쌓여있어요. 그래서 덮개는 꼭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쌍용 시절에 렉스턴 스포츠칸 보면은 뒤쪽에다가 온갖 덮개들에서 이 트럭을 트럭으로 쓰는 사람 별로 없죠. 어쨌든 역시나 우리나라는 트럭 뒷부분을 예쁘게 하는 게 관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파워트레인을 보면요, 파워트레인은 모하비 같은 프레임 바디를 사용하다 보니까 차가 어느 정도 좀 높고요, 그리고 후륜구동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서 사륜구동을 옵션으로 붙일 수 있다, 이런 자동차예요. 그런데 여기에 진짜 파워트레인을 뭘 넣을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일단 모하비에 들어가는 3.0L 디젤 엔진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 있는데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렌토나 카니발에 넣는 2.2L 디젤이 들어갈 거다, 그런 얘기 있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게 2025년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유로 7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3.0L 디젤이 유로 7에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요. 유로 7이라는 건 질소산화물, 낙스를 일반 승용차보다 35%를 줄여야 됩니다. 트럭이나 버스는 56%를 더 줄여야 돼. 지금 낙스는 진짜 간당간당하게 맞춘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56%를 더 줄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지금 BMW나 폭스바겐 이런 회사들은 야, 그거 절대 못 맞춘다, 무슨 짓 하는 거냐 이러면서 폭스바겐은 결사반대, BMW는 2년만 늦춰달라, 이렇게 난리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유로7을 어찌어찌 맞추더라도 그러려면 요소수를 잔뜩 뿜어내야 되기 때문에 경제성을 맞출 수 없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젤은 어렵다, 디젤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는 아마 주력이 가솔린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 호주 시장이 메인이기 때문이죠. 사실 이름에서도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호주 바로 옆에 뉴질랜드 있잖아요. 이 뉴질랜드를 처음 발견한 탐험가가 아벨 타스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 차의 이름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호주를 메인으로 삼은 차인데, 이 호주가 가솔린 위주 시장이기 때문에 디젤은 아마 생각도 안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타스만 같은 경우는 적재 용량이 1톤, 견인 용량이 3.5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은 이걸 끌고 가려면 뭐 2.2L 디젤은 턱도 없겠죠. 당연히 가솔린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도 더 기대되는 게 있죠. 가솔린 하이브리드. 야, 가솔린 하이브리드 나오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왜냐면 2.5L 가솔린 하이브리드, 요게 또 떡밥이 좀 뿌려졌거든요. 요거 나와주면 350마력 충분히 넘을 것 같고, 토크 50kgm 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거 괜찮을 것 같다, 이런 기대가 됩니다. 문제는 2.5L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전륜구동 하이브리드와 후륜구동 하이브리드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완전히 다른 세계의 물건이에요. 근데 이게 후륜구동용으로 나올까? 지금 현대기아는 후륜구동 하이브리드가 전혀 없습니다. 아예 안 나와요. 제네시스의 하이브리드 얘기가 있으니까 제네시스의 하이브리드가 들어간다면 여기도 하이브리드가 들어갈 수 있을 거고, 제네시스에 안 들어가면 얘도 안 들어가겠죠.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그보다 더 관심을 끄는 것은 전기차입니다. 지금 전기 픽업 트럭이 하나둘씩 미국에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리비안 R1T 이런 차들 정말 선풍적인 인기죠. 테슬라 사이버 트럭 이것도 대박이고요. 한국에서는 KGM 토레스 픽업 트럭 쉽지 않아 보이는, 아닙니다. 이것도 굉장히 기대되죠. 타스만도 전기차로 나오게 되면 전기 화물차 보조금을 받게 되거든요. 국고 보조금 1,100만원에 지자체 보조금 더하면 2,000만원도 넘게 받을 수 있을 텐데, 이런 거 받을 수 있을 때 빠르게 치고 나와야 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한시라도 빠르게 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상 출시 시점을 2027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에이 설마 그거보단 빨리 내놓을 수 있을 걸로 기대되고요. 기아차 내년에는 꼭 내놔주시는 걸로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타스만은 어디서 만드나? 기아차 화성 공장에서 만든다고 합니다. 요즘 화성 오토랜드라고 하죠. 이게 지금 걱정되는 게 있어요. 왜냐면 픽업 트럭의 세계 최대 시장은 미국입니다. 이걸 왜 우리나라에서 만드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든 픽업 트럭 미국에 수출하려면 관세가 25%예요. 이건 그냥 팔지 말란 얘기죠. FTA에서 미국의 픽업 트럭 관세를 이상하게 손을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2041년까지 픽업 트럭을 25% 관세를 매긴다, 이렇게 돼 있어서 미국에 못 팔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차는 미국 시장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호주 시장을 염두에 두고 호주에서만 판매될 자동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뭐 25% 관세 내고 미국에 팔 리도 당연히 없고, 미국에서 팔겠다고 하면 조지아 공장에서 이 차를 생산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 조지아 공장에 프레임바디 생산 시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프레임바디 생산 시설과 모노코크라고 하는 유니바디 생산 시설이 완전히 다른데, 이 차 한 대를 위해서 프레임바디 공장을 만든다,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할까? 호주에서 일단 팔아보고 너무 성공적으로 잘 되면 미국도 혹시? 라는 기대를 해보게 되네요. 물론 북미에서도 미국은 안 되지만 캐나다는 얘기가 또 다르죠. 우리나라와 캐나다는 FTA 협정을 맺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픽업 트럭을 캐나다에 수출할 때는 관세가 없기 때문에 캐나다 수출이라면 또 가능하겠다. 그리고 유럽 수출이라면 그것도 또 가능은 하겠다. 유럽에서 누가 픽업 트럭을 얼마나 탈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이 차는
G90은 호주 시장이 너무너무 중요한 차고, 그러다 보니까 기아 호주 법인이 원했던 모든 사양을 다 들어줬다고 해요. 그래서 사양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호주인들의 워너비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주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차 중에 가장 좋다. 그래서 연간 12만 대, 13만 대를 판매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 호주에서 5천 대, 한국에서 5천 대? 뭐 이렇게 하면은 12만 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여튼 호주 아웃백 아시죠? 스테이크하우스 아웃백이 아니고요. 호주에는 이렇게 도심이 있고, 도심을 벗어나면 여기 아무것도 없는 길들이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냥 야생이야. 이런 자연 환경을 가리켜서 아웃백이라고 해요. 호주에서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가면 이런 부메랑 같은 거 있고 막 그렇잖아요. 카카두 스테이크 이런 거 요즘도 있나? 카카두가 다윈 쪽에 있는 국립공원인데 악어 나오고 막 이런 데야. 그런 아웃백을 막 달리는 차가 필요하다는 거지.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이런 차가 필요할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터프한 차 좀 있어야지. 요즘 우리나라 차들 보면 너무 착하고 너무 도심형이야.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뻔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올해 말부터 생산한다고 하니까 요거 우리나라에 또 언제 나오게 될지, 언제 공개될지 이런 것들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거 나온다고 하면 기아가 픽업 트럭, 브리사 픽업 트럭 이후로는 처음이거든요. 와, 40년 만에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디온 프레임 차량이 그동안 너무나 천대받잖아요. 너무 불편하다, 승차감이 안 좋다, 차가 너무 높다 등등등 여러가지 얘기들을 듣게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바디온 프레임 차량, 정말 제대로 된 정통 SUV, 정통 픽업 트럭 좀 나와주면 좋겠고요. 바디온 프레임 차량은 아래쪽에 있는 셰시와 위쪽에 있는 바디를 별도로 만들어서 붙이는 거기 때문에 이 위쪽에 있는 바디는 트럭으로도 만들 수 있고 SUV로도 만들 수 있고 MPV로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하게 갖다 붙일 수 있게 되거든요. RC카처럼 이렇게 붙인다고 위에 카울 얹듯이. 네, 그런 느낌 살짝 있죠. 그래서 위에 다양한 차들을 얹을 수 있으니까 이 픽업 트럭 좀 성공적으로 만들어져서, 그래서 제대로 된 픽업 트럭, 제대로 된 SUV, 제대로 된 오프로더까지 이렇게 쭉 나와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G바겐 하나 나와줄 만도 하잖아요. 아, 모하비가 대한민국의 G바겐이야? 그렇긴 하네. 자, 그런 다양한 차들 더 나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